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의리보단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의 뼈아픈 끝을 목격했던 40대 남자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산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도 참고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니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 또한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끝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에겐 깊은 상처로 남았던 그 사건. 이렇게 한 번쯤은 말로 뱉어봐야 할 것 같아 라라의 사연극장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전 아버지처럼 강직하고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인 사람입니다. 사실 어릴 땐 아버지가 너무 유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저희 집은 2살 위 형과 3살 아래 여동생,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이렇게 5식구였는데 아버진 성실함이 뭔지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분이었지요. 원리 원칙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셨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감기에 심하게 걸려 학교를 쉰 적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학교에 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학교를 빠지고서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시더니 방문을 열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지. 아프다고 학교 빠지면 되겠어? 내일은 꼭 학교 가거라. 아버지, 저 아직 몸이 아픈데요. 병원 갔다 왔고 약도 받아왔잖아. 약 먹으면 괜찮아. 그러고선 문을 닫아버리는 아버지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릴 땐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프다는데 왜 저렇게 자식에게 모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알겠더라고요. 몸 하나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무너지는 걸 걱정하셨던 거죠. 한번 편하다고 생각하고 놓아버리면 그 다음이 힘들고 괴로우니 해야 할 일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 원칙 하나로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하셨고 은퇴까지 꾸준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저도 자연스럽게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대학은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하고 나선 공기업 입사를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취업이 이렇게나 어려울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정말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공기업 입사를 준비할 땐 거의 1년은 꼬박 매일같이 도서관에 박혀 살았습니다. 아침에 나가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지요. 그때 제가 제일 선명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늘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어머니가 깜빡하고 안 끄신 줄 알았는데 가보면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신 겁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벌써 자정이 다 됐는데 들어가 주무세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냐? 대식이 이제 오는구나. 그래, 고생 많았다. 공부하느라 네가 고생이구나. 아니에요. 취업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오냐,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자거라. 그렇게 짧은 대화 나누고선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전 그저 아버지가 거실에서 깜빡 잠이 드셨다가 깨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듣기론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제가 올 때까지 항상 거실에서 절 기다리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쩐지 매번 집에 가면 아버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실 때가 많았거든요. 전 아버지가 잠이 안 와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이 걱정돼 제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려고 기다리신 거였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묵묵히 제 뒤를 지켜주고 응원해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져 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공기업에 합격했을 때 전 가족들에게 다 전화하고 문자를 돌리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께도 역시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진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그래, 수고했다.
크게 별말은 하지 않으셨는데 전 아버지의 그 말 속에 많은 뜻이 담겨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른다며 어머니가 귀띔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어딜 가면 아들이 공기업 합격했다고 자랑하신다는 어머니의 말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입사하고 전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30대를 보내고 있었네요. 그러다 제 인연을 만나게 된 건 30대 중반이 됐을 때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건 나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구나 였어요. 사실 전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거든요. 말수도 많은 편이 아니고 모임 같은 것도 별로 즐기지 않는 타입이었는데 그 여자는 저와 정반대였답니다. 밝고 활기차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스스럼 없이 말을 붙이는 스타일이었죠. 그 에너지가 제겐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그 여자도 저의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애하면서 제 여자친구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정말 사소한 것에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데이트를 하다 길거리에서 파는 가판을 보고선 여자친구가 신나서 구경하길래 그날 머리핀 하나를 사준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걸 받고선 하루 종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빠, 이거 너무 예쁘지? 진짜 잘 산 것 같아. 그렇게 좋아? 그냥 좀 더 비싼 거 사주겠다니까. 왜? 난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기만 한데? 비싸면 무슨 소용이야. 중요한 건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지. 자, 봐봐. 어때? 잘 어울리지? 이것 봐. 원래 옷걸이가 좋으면 뭘 해도 예쁘다니까.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빠, 정말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옷걸이 좋은 여자도 만나고 말이야. 그렇게 사줬던 1,000원짜리 머리핀을 여자친구는 내내 하고 다녔고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에 전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1년 반의 연애 기간 동안 큰 다툼 없이 행복하게 연애한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 준비를 하며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네요. 처가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장인어른 혼자신 줄은 알았는데 그 이유까지는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처음 인사 가기 전 예비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실은 우리 엄마, 내가 중학생 때 바람이 나서 이혼하셨어. 아빠가 그래서 결혼에 대해 걱정이 좀 많으시거든. 이것저것 아빠가 물어볼 수 있는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빠가 불안하셔서 그래. 그래도 오빠는 듬직하고 든든하니까 분명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았어? 노력하는 거지 뭐. 아빠가 한동안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 그래서 나랑 여동생이 아빠 기운 차리게 하려고 열심히 밝게 지냈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아내가 그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처가댁에 인사를 갔는데 생각보다 장인어른이 절 처음부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 장인어른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저 우리 딸 눈에 눈물 안 나게 해주면 되네. 특히 배신만 안 하면 돼. 부부가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 아닌가? 우리 딸 정말 잘 부탁하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신만 안 하면 된다는 장인어른의 말에 그 모질었던 세월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희 집에선 밝고 사람 좋은 아내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아내는 부모님께 참 잘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죠. 결혼하고 나서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그만두게 되었죠.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던 아내가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아내는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며 밝게 지냈습니다. 특히나 아내는 가까이 사는 저희 본가에 자주 갔었어요. 점심때 아내에게 전화하면 10중 8구 어머니와 같이 있었답니다.
어머니, 아내가 또 거기 갔어요. 집에서 쉬라고 했더니 오늘 또 왜 갔대요? 글쎄, 혼자 밥 먹기 쓸쓸하다면서 같이 밥 먹자고 그러더라고. 온 김에 내가 이것저것 반찬도 좀 싸주고 있어. 집에 혼자 있는 거보다 낫지 뭐. 저녁은 엄마가 챙겨 보낼 테니까 같이 먹거라. 그렇게 아내는 자주 본가에 들러 어머니와 수다 떨고 오고, 결혼해 가정을 꾸린 누나와 여동생과도 주말에 시간을 맞춰 만나 쇼핑도 하며 진짜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솔직히 전 무뚝뚝한 아들이라 부모님께 살갑게 자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부모님께 자라니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고 화초를 키우는 걸 좋아하셨는데 본가에 가면 아내는 늘 아버지 곁에서 조잘조잘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뭐예요? 여기 꽃도 폈네요? 아, 이거 군자란이라는 건데 겨울을 잘 보내야 꽃이 예쁘게 피거든. 봐라, 정말 예쁘지? 우와, 아버님이 엄청 정성 들여 키우셨나 봐요. 우리 아버님 완전 금손이시네. 어쩜 이렇게 예뻐요? 그렇게 아내가 잔뜩 아버지 기분을 띄워주면 아버지는 항상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곧 아들이 태어나고서 집안은 더 화목해졌어요. 아들은 너무 순하고 착해, 잠도 잘 자고 크게 아픈 것도 없었답니다. 저도 처가에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장인어른이 몸이 별로 안 좋으셨는데 전 틈날 때마다 장인어른을 모시고 뒷산에도 오르고 같이 산책도 다니곤 했습니다. 쉴 땐 장인어른을 모시고서 여기저기 나들이도 다녀왔었어요. 한 번은 동해 쪽 바닷가 횟집에서 같이 회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시니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장인어른이 제게 옛날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첫째 열 살 때까지 이런 바닷가 동네에서 살았었어. 그땐 베일도 좀 하면서 살았는데 버는 건 참 없었지만 그때가 엄청 행복했거든. 애들도 밝고 건강하고 아내도 살림만 신경 쓰고 말이야. 그때가 참 행복했지. 돈은 없어도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던 것 같아. 지금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면 되죠. 아버님이 언제든지 이렇게 여행 가고 싶으면 저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아버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뒀구먼. 우리 딸들한테 괜히 상처가 될까 옛 이야기 한번 꺼내놓지 못했는데 자네랑 이렇게 술 한잔 하다 보니 내가 편한 이야기를 다 꺼내게 되네. 자네가 있어. 그래도 마음이 한결 놓여. 든든한 애비가 아니라 늘 딸들한테 미안했거든. 그런 장인어른의 말을 들으며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자 혼자 두 딸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셨을지. 혼자 묵묵히 고통을 인내하고 참아냈을 걸 생각하니 장인어른이 정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남자로서 장인어른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처가에 잘하려고 했었죠.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나니 앞으로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돌이 지나고 아내는 다른 회사에 취직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출근하기 전부터 아내가 어찌나 설레어했는지 모릅니다. 전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던 아내였으니 회사 생활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막상 회사를 다니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힘들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처음엔 제대로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보니까 잠도 통 못 자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아니야. 갑자기 일하려고 하니까 그런가 봐. 피곤해서 그래. 나 괜찮아. 정말 무슨 일이 없는 거 맞아? 요 며칠 내내 뒤척이잖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여보, 나 정말 괜찮아. 별일 없어. 신경 안 써도 돼.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아내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결에 옆을 봤더니
아내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어디 갔나 싶어 거실에 나가봤더니 전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네요. 아내가 글쎄 소파에 쭈그려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지? 그지? 여보, 나 사실은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알고 보니 새로 들어간 회사 사람들과 아내는 어울리질 못했던 거더라고요. 아이 어린이집 때문에 일찍 퇴근이라도 하려고 하면 다들 뒤에서 수군댔다더군요. 아이나 볼 것이지 왜 회사를 다녀 민폐 끼치냐며 그 누구도 아내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아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표정이 어두웠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혼자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아내가 전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경력도 있다 보니 꽤나 좋은 직급과 연봉으로 들어가게 된 회사였는데 그게 시기 질투를 받게 된 거였나 보더라고요. 아내의 눈물을 보고서 전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습니다. 당장 그런 회사 때려치우라고 말했고 결국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문제는 그만두고 나서도 아내의 우울증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한동안 좌절감과 우울감으로 아내는 너무나 힘들어하더라고요. 늘 밝게 웃으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던 아내였는데 기운 없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취미라도 만들어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게도 됐어요. 그러다 아내가 전부터 커피 만드는 걸 배워보고 싶다고 한 게 생각이 나 근처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해주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커피 진짜 맛있게 잘 내린다? 봐봐. 내가 당신한테 한 잔 만들어줄게. 그렇게 아내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아내의 우울증도 싹 내려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아내는 조금씩 밝아지기도 했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집에서 제게 이런저런 카페 메뉴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러다 떠오른 게 바로 카페를 차려주는 거였어요. 아내가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며 꿈꾸던 거였거든요. 여보, 당신 카페 한번 해볼래? 내가 크게는 못 해주지만 조그맣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나 정말 카페 해봐도 돼? 정말 해주는 거야? 그럼 당신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줘? 당신 이제 카페 사장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어디 한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해봐.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그렇게 아내는 조그만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아내는 너무 행복해했어요. 카페는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구했습니다. 아내가 그쪽에 유동 인구도 많고 주택가가 밀집된 곳이라 더 잘 될 것 같다고 결정한 곳이었지요. 아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서 아침 일찍부터 카페 문을 열었고 이것저것 직접 소품도 놓아가며 인테리어도 정말 신경 써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덕에 카페도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며 결혼 3년 차가 지나고 모든 게 평화로울 것 같았던 그때 사건이 하나 더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려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바로 장인어른이 처제한테 좋지 않은 문자를 남겨놓고선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러 처가에 가보니 아주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인어른이 친한 지인분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겁니다.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애를 쓰시다 안 되니 처제와 아내한테 잘 얘기해달라는 문자를 남기고선 핸드폰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사라지신 거죠. 여보? 어떡해. 우리 아빠 이러다 잘못되면 나 진짜 못 살아. 걱정하지 마. 여보, 장인어른 절대 그러실 분 아니셔. 내가 얼른 찾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장인어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가볼 만한 곳에 각자 흩어져 가보기도 하고 연락도 많이 돌렸어요. 그러다 이틀 뒤
장인어른을 찾게 된 곳은 바로 아내가 어릴 적에 살던 바닷가 마을이었답니다. 전에 장인어른과 소주 한잔하며 장인어른께서 그때 가난했지만 참 좋았다고 하셨던 그 말이 떠올라 가봤더니 바로 그곳에 계시더군요. 아내와 처제에겐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선 저 혼자 장인어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절 발견하고선 장인어른께서 힘없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장인어른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저랑 다시 가시죠. 가족들 다 걱정 많이 합니다.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평생 일궈온 재산을 다 날렸는데 내가 면목이 없지. 자식들한테 보탬이 되어주긴커녕 민폐만 끼치는데 내가 더 살아서 뭐 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큰 좌절감에 삶의 끝마저 내려놓으려 했던 장인어른을 그렇게 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집으로 모셔올 수 있었어요. 처가에 도착하니 처제와 아내가 울며 불며 장인어른을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펑펑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그때 사기로 날린 돈은 집을 처분하며 메꾸게 됐습니다. 이미 사기꾼은 잠적해 언제 잡힐지, 그리고 잡혀도 그 돈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집을 새로 구하긴 어렵다 보니 결국 월세로 이사하게 됐죠. 그렇지만 그 후엔 참 생활이 어려웠어요. 장인어른은 연세가 60이 넘으셨으니 새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끔 일용직으로 일은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전 결심하게 됐어요.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꺼내봤죠. 여보, 아버님 힘드신데 자식된 도리로 계속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우리도 아직 여력이 되니까 장인어른 도와드리는 게 어때?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면 어떨까? 나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만 당신 정말 괜찮겠어? 50만 원씩 아빠 도와드리면 시댁까지 챙기긴 힘들잖아. 괜찮아, 아버님. 건강도 좀 회복하시고 나중에 처제도 자리 잘 잡으면 그때 조금 줄이든지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괜찮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을 때 도와드리자고. 여보, 고마워. 나 정말 당신한테 어떻게 다 보답하지?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장인어른께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드리게 됐습니다. 장인어른도 부담을 많이 덜게 되셨고 전 가족이니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모든 게 평온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잘 크고 있고 카페도 여전히 잘 되고 장인어른의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처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전세로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6년 차가 지나면서부터 점점 아내의 행적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카페 갈 땐 되도록 편한 옷을 입고 가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엄청 꾸미고 카페를 가기 시작한 겁니다. 딱 봐도 달라붙는 옷을 입고 가길래 한 번은 아내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네요. 여보, 그렇게 옷을 입고 가면 가서 일하기 좀 불편하지 않아? 왜? 예쁘잖아. 원래 카페 주인이 예뻐야 손님들도 많이 온다고. 요즘 얼마나 손님들 많아졌는지 당신 모르지? 이젠 너무 편하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땐 아내의 말에 그냥 수긍했습니다. 적어도 카페 운영 전략 중 하나인가 보다 생각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외근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마침 아내 카페 근처를 지나치는 길이었답니다. 같이 외근 나간 동료한테 커피도 사줄 겸 겸사겸사 깜짝 방문을 하게 됐죠. 그런데 카페에 딱 들어갔더니 아내가 카운터에 있는 게 아니라 한 테이블에 누군가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발견하고선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보?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로 왔어? 외근 나갔다 여기 지나가는 길이라 커피 좀 마시러 들렀는데 근데 당신이 왜 저 테이블에 앉아 있어? 누구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여기 건물주야. 커피 뭐 마실 거야? 바쁜데 내가 얼른 내려줄게.
그러면서 아내는 서둘러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라는 사람의 뒷모습을 봤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당시 카페 자리를 계약할 때 분명 제가 건물주를 봤었는데 저희 아버지 또래인 중년 남성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은 딱 봐도 저희와 비슷한 또래인 젊은 남자였습니다. 글쎄, 건물이 바뀐 건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다시 나중에 물어봤더니 건물주 어르신 건강이 안 좋아져 아들한테 관리를 맡겼다는 거였죠. 그 건물주 아들이 아버지 건물 관리에 진심이다 보니 종종 카페도 오고 커피도 마시며 서로 좀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워낙 사람들과 잘 친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워터파크를 다녀오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아내였는데 아들은 물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거기다 아내가 바쁘니 친구들도 오래 못 만났으니 오랜만에 다녀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주말에 전 아들을 카페에 데려다주고 아내 차 세차를 해주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피곤할 텐데 차 관리도 못하겠다 싶어 제가 대신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차장으로 향했죠. 그러다 차 트렁크를 열게 됐는데 못 보던 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영복이 담겨있는 조그만 가방인데 짐을 보니 남자 트렁크 수영복 같은 겁니다. 이게 뭐지 싶어 짐을 빼두고 나중에 카페가 끝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아까 당신 세차하려다 보니까 있던데 이거 누구 거야? 딱 봐도 사이즈가 여자 사이즈는 아니던데. 이거? 맞다. 그 있잖아. 내 친구 중에 보람이, 당신도 알지? 보람이 키도 크고 운동해서 덩치도 좀 있는 거. 걔가 안 그래도 수영복 없어졌다던데 거기 떨어졌나 보네. 그래? 그나저나 왜 내 차 세차를 해? 다음엔 나한테 좀 미리 얘기해줘. 갑자기 그러면 나도 당황스럽지. 아내의 말에 좀 찝찝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뭐 딱히 크게 이상한 건 없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기 친구 수영복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따질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무렵 전일이 정말 바빴거든요. 당시 큰 프로젝트가 하나 터지다 보니 제가 그걸 담당하게 되며 2달 가까이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바쁘게 보냈었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쓰러져 자기 바빴었고요.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볼 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꼼꼼히 챙길 여유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내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잘해줬었고요.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늘 따뜻하게 먹을 걸 챙겨주곤 했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고 하면 도시락까지 싸줬었거든요. 여보, 회사 밥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당신 좋아하는 걸로 넣어놨어. 밥 꼭 챙겨 먹고 무리하지 마. 나 카페 출근하면서 아들 시댁에 맡길 거니까 내 걱정도 하지 말고. 미안해. 여보, 주말에 내가 아들을 봐줬어야 하는 건데 당신 카페도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시락까지 쌌어? 뭘. 당신 고생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얼른 다녀와. 밥 챙겨 먹고. 그렇게 제게 잘해준 아내를 보며 전 왜 이 사람을 의심했나 싶어 오히려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사람이 잘해주면 의심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수상한 행적이 보이더라도 아닐 거야 하며 그렇게 넘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아내의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내놓고 놀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잘 쓰는 가방은 아니었는데 그 안에 뭐가 그렇게 많았는지 물건들이 잔뜩 꺼내져 있길래 서둘러 정리를 했었죠. 그러다 종이 하나가 핑글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음식점 영수증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별 생각 없이 버리려고 했는데 문득 그 영수증 속 주소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그 주소를 본 순간 전 굳고 말았습니다. 집 근처도 아니고 카페 근처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이섬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전 아내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를 교체해 살펴보게 됐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진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건물주 아들이었어요. 아내 차량 블랙박스를 보니 아내는 건물주 아들과 다정하게 껴안는 모습들이 계속 찍혀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정말 제 눈앞에 번개가 친 것처럼 아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물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 아내가 카페를 마치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아이가 있으니 겨우 분노를 사귀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남이섬에 갔었어? 이거 영수증 떨어져 있던데. 어? 아, 이거? 아니, 지난번에 나 친구 만나러 갔다 온다고 했잖아. 그때 걔가 남이섬에 갔다 오자고 해서 갔다 왔지 뭐. 이게 어떻게 거기 떨어져 있지? 그러면서 또 친구 핑계를 대는 아내를 보며 정말 속으로 부글부글 열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전 잠도 이루지 못하고 내내 뒤척였어요.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미처 지우지 못한 메시지도 확인하게 되었고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더라고요. 다음날 평일이었지만 전 회사에 몸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일을 쉬고 직접 증거를 찾고자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오픈 시간에 맞춰 갔더니 그곳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또 카페에 앉아 있더군요. 그걸 발견하고선 저도 이번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바로 달려가 소리를 쳤지요. 지금 이게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당신 카페 차려줬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던 거냐고? 어떻게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 여보? 그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화를 내자 웃기게도 그 상간남은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상간남을 붙잡으려고 하자 아내는 제 팔을 부여잡고 놓지 않은 채 울며 불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 왜? 건물주 아들이니까 이 카페라도 당신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런 거냐고. 나 몰래 여기서 바람 피우니까 좋았니? 좋았냐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자 건물의 다른 상인들도 모두 몰려와 그 장면을 목격했고 출근길이라 지나던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내는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마 카페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혼자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네요. 사실 그때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인 어른이었어요. 솔직히 처가댁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긴 했네요. 그런데 마침 다음 날이 장인 어른께 50만 원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꼬박꼬박 제 날짜에 아니면 좀 이르게 돈을 보내드렸는데 그땐 충격 속에 아무것도 못하고 장인어른께 말할 생각도 못했었네요. 그러다 이틀 정도 지나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내가 장인어른께 얘기라도 한 건가 싶었는데 받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김서방, 많이 바쁜가? 아, 네. 아버님,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고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왔더라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전화했네. 자네 별일 없는 거지? 매번 꼬박 들어오다가 이번에 딱 지나길래 뭔 일이 있나 싶어서 말이야. 우리 딸도 전화도 안 받고 역시 아내는 장인어른께 자신의 상황을 얘기도 못 꺼낸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말하는 장인어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 울컥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돈 못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자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 회사 그만두기라도 한 거야? 아니면 카페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이 전화를 안 받는가?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이유가 뭐야? 이유라도 내가 알아야지. 안 그래도 자네 힘든데
내가 염치 없이 계속 자네한테 돈 받았던 게 미안하고 마음에 영 걸렸었어. 그래도 왜 끊었는지 이유라도 알려주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나도 도와야지. 장인어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전 목이 메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장인어른께선 늘 저에게 돈을 받는 걸 미안해 하셨거든요. 제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자 장인어른께선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장인어른께 사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전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되었죠. 제 말을 듣는 내내 장인어른께선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더 이상 아내랑 못 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려고요. 자네, 정말 미안하네. 난 내 딸이 설마 그럴 줄은 몰랐네. 정말 미안해. 근데 혹시 마지막으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러고선 전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전 아내에게 얘기를 하자며 집으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시간만 허비할 게 아니라고 하니 아내도 알았다고 집으로 가겠다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아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별말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한테 미안해.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나도 처음부터 그러려는 생각은 아니었어. 그런데 만나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기분도 좋게 해주고 그래서 몇 번 만난 것뿐이야. 뭐?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당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알았어. 알았다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줘. 내가 다 정리할게. 정리? 뭐 어떻게 정리할 건데? 카페라도 다 때려치울 거야? 그럴 거냐고. 아니, 카페를 왜 때려쳐? 그냥 안 만나면 되잖아. 역시 아내는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그저 그 상간남을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아내를 보며 정말 기가 차는 거 있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띵동하고 울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야? 누구 오기로 했어? 전 아내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누군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내를 발견하고선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인어른이었어요. 장인어른을 보고선 아내는 기겁을 하며 뒤로 숨었습니다. 아, 아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어떻게 제 엄마랑 똑같을 수가 있어. 아빠가 어떻게 버티며 산 줄 뻔히 알면서 네 엄마랑 똑같은 행동을 해?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서 그딴 짓을 하냐고. 아, 아빠, 그게 아니라 그냥 잠깐 만난 거야. 헤어질 거라고. 잠깐이고 자시고 잠깐 만나면 불륜이 아닌 게 되는 거야?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 너 같은 자식은 앞으로 필요도 없어. 이리 나와. 당장 나오라고. 그러더니 장인어른은 정말 아내를 묵사발로 만들어버릴 기세로 아내를 쫓았습니다. 아내는 절 방패처럼 뒤에 꼭 숨어 장인어른을 계속 피하더라고요. 너 당장 안 나와. 내가 김서방 보기 민망해서 말이 안 나온다. 김서방한테 미안해서 내가 말이 안 나온다고.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유분수지. 앞으로 다시 내 딸이라고 말하지도 마. 아빠, 왜 그래? 딸한테 왜 그러냐고. 딸이면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았어야지. 아빠가 고통 속에 살았던 거 누구보다 잘 아는 녀석이 누구였는데 너 같은 딸은 필요 없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끝장을 봐. 아빠. 결국 아내는 장인어른을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아내를 잡으려다 놓친 장인어른께선 현관문 앞에서 결국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네.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그토록 내가 배신하는 일 만들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네한테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자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다 딸 잘못이지.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좋아.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든 재산 분할할 때 한 푼도 안 넘겨줘도 좋네.
자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자네 갈 길 가게나. 그러고선 장인어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집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습니까? 당신도 아내의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셨는데 그걸 뻔히 곁에서 지켜본 딸이 그 아내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 뒤 전 아내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겠다고 이혼만은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거든요. 전 그런 아내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더 큰 사건이 하나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며칠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울며불며 제게 다급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나 망했어. 다 망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망하다니. 글쎄, 여기 건물주 어르신이 다 아셔가지고서 당장 카페 문 닫으라고, 여기 당장 정리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지금껏 안 받은 월세만 해도 몇 달치라고 당장 안 나가면 법적 조치 취할 거라면서. 나 이제 어떡해. 기가 막히게도 상간남은 아내의 월세를 깎아주기도 하고 아예 안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카페에서 그 난리를 피웠던 날 주변 상인들도 다 목격을 했으니 건물주 어르신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그걸 알고 건물주 어르신도 크게 분노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아내한테서 월세도 제대로 안 받고 있었다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된 거였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 건물 관리를 맡기고 증여를 해주려고 했다던데 그 일이 다 들통나고선 증여는커녕 건물주 아들은 집에서도 쫓겨날 판이 되었다더라고요. 결국 분노한 건물주 어르신은 건물 자체를 딸에게 전부 줘버렸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카페는 건물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아내는 그 뒤로도 울며불며 제게 애원하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여보, 나 진짜 카페 이대로 쫓겨나야 돼? 나 정말 미치겠어. 당신이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그걸 왜 나한테 부탁을 해? 상간남한테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냐고. 걔 연락도 안 돼. 건물주 어르신이 자기 아들 미혼이지만 난 유부녀인데 어딜 넘보냐면서 다 뒤집어 엎고 나서 걔한테 한 번만 더 나 만나면 호적에서 확 파버리겠다고 했대. 그래서 연락도 안 돼. 그러니까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그거 내가 알 바 아니고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끝내 아내는 그 건물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계약도 끝나갈 무렵이기도 했지만 월세를 안 냈던 내역이 그대로 있으니 법적으로 아내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전 냉정하게 마음을 잡고 이혼 소송을 하고 상간남 소송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시나요? 상간남 소송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은 사실 그 상간남이란 자식은 아내에게 진심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소송하면서 그 상간남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아내와 마음이 있어 만난 게 아니라 그저 가볍게 몇 번 만난 것뿐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정말 가정을 깨뜨릴 정도로 마치 대단한 사랑을 하는 것 마냥 만나던 두 사람은 결국 이렇게 현실 앞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더라고요. 아내는 소송을 하며 더 큰 후회를 하게도 됐습니다. 상간남이 저렇게 찌질하게 나올 줄은 몰랐나 보더군요. 여보, 나 진짜 이럴 줄 몰랐어. 아니, 먼저 걔가 나한테 접근한 거라니까? 자기랑 만나면서 월세도 깎아주고 심지어 안 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도 홀라당 넘어간 것뿐이야. 근데 정말 걔가 나한테 마음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진술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억울해? 그럼 난 어떻겠냐? 당신이 가정 버리고 딴 남자 만났을 때 내 심정이 어땠겠냐고. 이제야 내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돼. 네가 그렇게 가정까지 버리고 만나던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배신당한 그 마음 알겠냐고.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긋지긋해.
미안하다고 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 건지 생각이란 걸 했어야지. 용서는 없어. 기회도 없고 가정을 깨뜨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 그렇게 전 아내와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받게도 됐고 아이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게도 됐습니다. 상간남에게도 물론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요. 그 뒤 아내는 재산 분할한 돈을 가지고 혼자 작은 원룸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아예 아내를 내놓은 자식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장인어른뿐 아니라 처제 역시 아내와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취직을 하긴 했지만 아이 양육비를 줘야 하니 손에 쥐는 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주 후회된다는 연락이 오곤 합니다. 하지만 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네요. 물론 실수했다고 반성한다는 전 아내의 말을 듣고 용서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언젠가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절대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내와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제일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그간 워낙 전 아내가 부모님께 잘하다 보니 더 충격이 크셨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전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실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이내 제 결정이 잘했다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혼하고서 전 다시 본가로 들어가 지내게 됐는데 부모님 덕분에 저희 아이도 행복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결혼한 누나랑 매형도 자주 와서 저희 아이도 신경 써주고 저도 많이 위로해줬고요. 여동생도 제 아들과 같이 잘 지내며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절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지 금방 저도 나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이혼하고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간간히 제 취미생활도 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답니다. 얼마 전 아이랑 둘이 놀이공원에 다녀왔는데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진작에 시간 내서 많이 다녀볼 걸 싶은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아이랑 둘이 보내는 시간도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몇 번 비슷한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였어요. 보다 보면 막상 바람을 피운 사람보다 가정을 지킨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배신을 한 사람의 대가는 언젠가 꼭 치러지게 된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랑만으로 수십 년간 가정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건 서로가 약속하고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려 가정을 버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가정을 지킨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마시고 꼭 힘내서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지만 이겨내려 노력하다 보면 결국엔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